아버지를 죽여야만 해. 진호의 목소리가 승만의 귓가를 스쳤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승만은 자신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믿었던 아들 진호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을 빠르게 도망치며 승만은 격렬하게 숨을 헐떡였다. 발소리가 그의 뒤를 쫓았다. 이대로 잡히면 끝이다. 이곳이 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여기까지인가? 승만의 뇌리에는 그 생각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발을 떼면 죽는다.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승만은 그 순간을 직감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왔다. 뒤에서 쫓고 있는 발소리가 한층 더 다가왔다.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손길이 느껴진다. 승만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이곳 산골 마을로 내려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승만은 거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어요.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30년간 일궈온 건설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곳으로 온 건 순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각박한 도시의 삶은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진호와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 올라가야 해요. 진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승만은 수저를 든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니. 승만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건설업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 말을 끝으로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였어요. 승만은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진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주 이틀씩 집을 비웠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몇 시간씩 답장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승만은 혼자 넓은 집을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호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군대 제대했을 때,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사진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진호는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미소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승만은 마을 어귀를 산책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는 진호의 냉담한 표정이 떠올랐죠. 아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었어요. 저녁 무렵 승만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영권 이양 계약서, 주식 양도 문서, 재산 분할 동의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승만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읽어온 것들을 아들에게 넘겨준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승만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텅 빈 서재에 공허하게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산골 마을의 밤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승만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등받이에 기댄 등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승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진호의 차갑게 굳은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짐을 꾸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승만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제 돌아오니? 승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일주일쯤 걸릴 것 같은데. 그 대답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승만은 입술을 깨물었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승만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텅 빈 집안은 갑자기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진호의 차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승만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삼켰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요. 진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승만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죠.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승만은 걸음을 멈추고 차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직장인이었죠. 승만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진호의 비서 박민지였어요. 회장님,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승만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무슨 일인가? 진호가 뭐라고 하던가? 승만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죠.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승만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회장님, 저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승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천천히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승만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말을 쏟아냈죠. 사장님이, 진호 사장님이 회장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승만은 민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귀를 의심했죠.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요. 뭐라고? 승만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탁자 위에 펼쳤어요. 승만은 그 서류들을 내려다봤죠.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승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민지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건 사장님이 작성한 메모예요. 회장님의 일정, 동선, 건강 상태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민지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승만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죠. 서류에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승만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청부업자들이에요. 사장님이 접촉한 사람들이에요. 승만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진호가 그런 짓을? 승만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승만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께서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사장님은, 회장님이 언젠가 마음을 바꾸실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재산도 회사도 전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승만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6개월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긴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진호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이라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언제부터였나? 승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시골로 내려오신 직후부터 사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죠. 비밀 회동도 많아졌고요. 승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호가 자주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건가? 승만이 눈을 뜨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사장님한테 들키면 저도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되죠.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만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 이 젊은 여자에게는 양심이 남아 있었던 거죠. 민지 씨, 고맙네. 용기 내줘서. 승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죠. 이건 사장님의 통화 기록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지가 봉투를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죠. 검은색 SUV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승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호 차야. 승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사장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차 문이 열리고 진호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승만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게. 승만이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서류들을 황급히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아버지, 집에 계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승만은 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진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서 있는 민지를 번갈아 봤어요.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민지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승만은 아들의 그 낯선 표정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말이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민지를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승만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서요. 민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진호는 몇 초간 민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무슨 서류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했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는 그의 움직임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승만은 재빨리 끼어들었죠. 회계 관련 서류야. 내가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냥 보내. 승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그 순간 승만은 아들의 눈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습니다. 적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지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죠. 승만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온 거니? 승만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회사인데 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은 아버지 회사였죠? 진호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승만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아직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니? 승만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별 뜻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언제든 마음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진호의 표정에서 승만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승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호야. 승만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승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 웃었죠. 잘못? 하나도 없었죠. 완벽한 아버지셨어요. 돈도 많이 벌어주시고 회사도 물려주시고 정말 완벽했어요. 그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듯 기계적이었어요. 승만은 그제야 깨달았죠. 진호에게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승만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요. 65이면 충분히 오래 사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승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진호가 돌아서며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회사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승만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니? 승만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 수 있죠. 아니, 해야만 하죠. 그 순간 승만은 결심했습니다. 여기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언제 실행에 옮길지 알 수 없었죠. 알았다. 승만이 짧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승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호의 발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리더니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 출발했죠. 승만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진호의 차가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손이 떨렸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현금과 통장,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죠. 가방에 급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걸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최소한의 것들만 챙겼죠. 도망가야 해. 승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살아남아야 했죠. 그리고 진호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였어요.
승마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죠. 이 집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승마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마을을 벗어나야 했죠. 산길을 걸으며 승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에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텅 빈 집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승마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승마는 외투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살아남을 겁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게 승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승마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어둠 속을 걸었어요. 발밑에 자갈들이 발목을 비틀었죠. 숨이 가빠왔습니다. 65의 몸으로 이 길을 걷는 건 쉽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약 3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승마는 잠시 쉬려고 나무 아래에 멈춰 섰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불빛이 보였어요. 2대였죠. 산길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승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승만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숨을 죽였어요. 차들이 점점 가까워졌죠. 불빛이 나무들을 비췄습니다. 차들이 멈춰 섰어요. 정확히 승만이 지나온 길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적어도 4명은 되는 것 같았죠. 승마는 나무 기둥에 바짝 붙어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승만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죠. 전문가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만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승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어요. 4명의 남자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총이 보였어요. 한 남자가 승만이 숨어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승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승만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 뒤쪽으로 비탈길이 보였어요.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기둥을 비췄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거예요. 승만은 가방을 움켜쥐고 비탈길로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었어요. 몸이 앞으로 굴렀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발소리가 빨라졌어요. 승만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갔죠.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바닥에 닿았습니다. 승만은 신음을 참으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쑤셨죠.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승만은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승만을 쫓아왔습니다. 나무 그림자 사이로 빗줄기가 교차했어요. 승만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뛰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 기둥에 총알이 박히며 나무 껍질이 튀었어요. 승만은 비명을 참으며 몸을 낮췄죠. 진짜였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승만의 어깨를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퍼졌죠. 옷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승만은 비틀거렸지만 계속 뛰었어요.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죠. 앞에 개울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승만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죠.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숨이 막혔지만 개울을 건너 반대편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도 개울을 건너고 있었어요. 승마는 물에 젖은 옷을 질질 끌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나무뿌리였어요. 승마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얼굴을 박았어요. 입안에 흙맛이 났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승만을 비췄습니다. 4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승만은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총을 겨누고 섰습니다. 승만은 눈을 감았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마지막 기억이 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죠. 승만도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그림자처럼 재빨랐죠. 남자 하나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의 그림자는 빨랐습니다. 총알을 피하며 움직였어요. 남자들이 하나씩 쓰러졌죠. 비명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승만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승만은 숨을 헐떡이며 앞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십니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승만은 대답하지 못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잠시만 버티세요.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승만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둠이 그를 삼켰죠. 정신을 잃기 직전 승만은 생각했습니다. 살았구나.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승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방이었죠.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깨가 특히 심했습니다.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누군가 치료를 해준 거였죠. 승만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짧은 머리에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녀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물 드세요. 여자가 물잔을 건넸습니다. 승만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시원했죠. 여자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예리했어요. 저는 한혜린이라고 합니다. 박민지 씨한테 연락 받고 왔어요. 예린의 말에 승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지가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민지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승만은 예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군인 같은 느낌이 났죠. 움직임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앉는 자세조차 긴장이 풀리지 않은 듯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승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어요. 예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죠. 정신 못 차릴 정도로만 해놨어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준비해둔 자료들이었어요. 승만은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죠. 진호의 은행 거래 내역, 수상한 사람들과의 만남 사진, 이상한 금액이 오간 기록들이었습니다. 승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면 볼수록 현실이 명확해졌어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계획했다는 것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지 씨의 대학 동기예요.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고요. 그 짧은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움직임이 이해됐죠.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4명의 남자를 혼자서 제압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승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만에게는 그 평화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어요. 예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그 다음은 회장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도망만 칠 건지 아니면 맞서 싸울 건지요. 맞서 싸운다는 말에 승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돈도 권력도 사람도 모두 진호 편이었죠. 하지만 도망만 치다가는 언젠가 잡힐 게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승만이 말했습니다. 예린이 그를 바라봤어요. 승만의 눈빛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죠. 진호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명확한 증거요. 그게 있어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예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만의 각오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었죠. 살아남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예린의 말에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진호를 법정에 세우기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테니까요. 그럼 더 모아야죠. 승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죠. 민지에게 연락할 참이었습니다. 승만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린이 재빨리 승만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강했어요. 승만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죠. 천천히 하세요. 어깨에 총알이 스쳤어요. 다행히 깊진 않지만 며칠은 쉬셔야 해요. 예린의 말에 승만은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붕대 아래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을 만했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게 기적이었으니까요. 예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승만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죠. 진지했지만 긴장된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예린이 승만을 돌아봤어요. 민지 씨가 추가 자료를 모으고 있대요. 며칠 안에 보내줄 수 있을 거래요.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죠.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승만에게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진호야. 승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승만의 눈빛에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승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맞서 싸울 겁니다. 아들과의 싸움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승만은 작은 모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예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보내온 파일들이었어요.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승만도 모르는 계좌들이었어요. 진호 명의의 비자금 계좌였죠.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보였습니다. 총 5억 원이었어요. 예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민지가 몰래 찍은 것들이었죠. 진호가 낯선 남자들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식당, 주차장, 한적한 카페. 장소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사람들 눈을 피한 곳들이었죠. 승만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죠. 저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돈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승만은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승만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직 부족해요. 변호사를 동원하면 다른 용도로 쓴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죠. 진호가 직접 살인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예린이 전화를 받았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승만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예린이 승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회장님 찾는다고 사람들을 풀었대요. 승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린이 말을 이었죠. 경찰한테도 실종 신고를 했대요.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요. 승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호가 한 수 앞서가고 있었어요. 영리한 방법이었죠. 이러면 자신이 경찰한테 가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치부할 테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이었어요.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죠. 승만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예린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 이메일이었어요. 민지가 보낸 거였죠. 예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죠. 확실하게 처리해. 실수는 용납 안 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굵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승만은 눈을 감았죠.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그 말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음에는 누구를 죽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무엇을 처리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린이 민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연결음만 들렸죠.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항상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승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예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본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죠. 화면에는 짧은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들켰어요. 도망가세요. 승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가 발각됐다는 뜻이었어요. 진호가 알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곧 이곳도 위험해질 겁니다. 예린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짐을 챙겼어요. 승만도 서둘러 일어났죠.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이 가방을 매며 대답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민지 씨가 들켰다면 우리 위치도 곧 알아낼 겁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승만은 주변을 살폈죠.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예린이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승만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쓰레기통 냄새가 났어요. 승만은 예린의 뒤를 바짝 따라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몰랐어요. 예린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승만을 제지했어요. 저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죠. 시동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상했어요. 예린이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승만은 말없이 따라갔어요.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예린이 승만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었어요. 승만은 있는 힘껏 뛰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예린이 건물 사이 좁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승만도 따라 들어갔어요. 통로는 비좁았죠. 옆으로 몸을 돌려야 겨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통로 끝에 철망이 보였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승만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예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철망을 재빨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오세요. 예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만은 떨리는 손으로 철망을 잡았어요.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올라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철망을 넘어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승만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죠. 예린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아래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망을 오르는 소리도 났어요. 시간이 없었죠. 예린이 승만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옆 건물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1m 정도였어요. 예린이 먼저 뛰어넘었죠.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승만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뛰세요. 승만은 망설였습니다. 65의 나이에 건물을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뒤에서 추격자들이 옥상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승만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건물 끝에서 뛰어올랐죠. 순간 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가 보였어요. 현기증이 났죠. 예린의 손이 승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으로 끌어올렸어요. 승만은 가까스로 옥상에 착지했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예린이 붙잡아줬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옥상 바닥에 박혔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낮추고 움직였죠. 다음 건물로 가는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승만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도 계단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3층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예린이 창문 하나를 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승만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낡은 복도였어요. 오래된 아파트 같았죠.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곳곳에 낙서가 있었어요. 빈집들이 많았죠. 예린이 한 집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죠.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자들이었죠. 여러 명인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승만은 숨소리마저 참았죠. 발소리가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멀어졌어요.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예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어요. 일단은 따돌린 것 같아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만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어깨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붕대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예린이 가방에서 응급치료 도구를 꺼냈습니다. 승만의 어깨를 다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소독약을 바르자 따가웠죠. 승만은 신음을 참았습니다. 민지 씨가 걱정돼요. 승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은 붕대를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예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지를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지금은 자신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살아남아야 민지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승만은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죠.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호에 관한 뉴스가 있나 확인하는 거였죠. 화면을 스크롤하던 예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예린이 휴대폰을 승만에게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강진호 대표 실종된 부친 찾기 위해 현상금 걸어. 승만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1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기사에는 진호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보였다고 했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승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진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도 의심받지 않을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현상금까지 걸렸는데. 승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예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요? 승만이 되물었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건 우리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사장님도 불안하다는 뜻이죠. 예린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었죠. 승만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사장님의 계획을 세상에 폭로해야 하고요. 예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승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만 치다가는 끝이 없었죠. 이제는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민지 씨가 보내준 자료들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은 밤새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사진들, 녹음 파일.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진호의 범죄를 증명할 타임라인을 만드는 거였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승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승만에게는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진호야, 이제는 내 차례다. 승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찾을 거예요. 그게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승만과 예린은 다른 은신처로 이동했어요. 외곽의 작은 여관이었죠. 낡고 허름했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에는 좋았습니다. 예린이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진호의 수하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승만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들을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진호와 청부업자들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몇 장의 추가 사진들이었죠.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타가 부족했어요. 승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승만은 예린을 바라봤죠.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만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침착했어요. 승만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연기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만은 알고 있었어요. 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요. 승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예린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보여줬죠. 위치 추적 조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싹했죠.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진호야? 승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가 되물었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승만은 더 이상 속지 않았죠. 나를 왜 죽이려 하니? 승만의 질문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진호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역시 아시는군요. 진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어요.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승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경찰한테 신고하시게요? 아무도 안 믿을 텐데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조롱하는 투였어요. 승만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놓은 상태에서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가 있어. 승만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다시 웃었어요. 증거요? 그게 뭔데요? 민지 씨가 훔쳐간 서류 몇 장이요? 승만은 숨이 멎었습니다. 진호가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자료를 빼돌린 걸 말이죠. 그렇다면 민지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민지 씨는 어디 있지? 승만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배어 있었어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죠. 걱정 마세요. 잘 있어요. 아직은요. 그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만은 이를 악물었어요. 진호가 민지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만 노려. 승만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비웃듯 웃었어요. 아버지가 나오시면 돼요. 그럼 민지 씨도 풀어드리죠. 함정이었습니다. 승만은 알고 있었어요. 나가면 바로 죽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민지 때문에 고민이 됐죠. 죄 없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린이 재빨리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을 줄게. 오늘 밤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진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민지가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만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예린이 녹음을 멈추고 승만을 바라봤죠. 나가시면 안 돼요. 함정이에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민지 씨를 어떻게 하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경찰에 제보를 해야 해요. 예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승만은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승만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린이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서 근처 무인 민원기에서 제보 자료를 출력하려는 거였죠. 승만은 혼자 여관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승만은 자신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승만은 살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예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이 문을 잠그며 대답했어요. 쫓겨왔어요. 여기도 곧 들킬 거예요. 승만은 재빨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없었어요. 노트북과 서류 몇 장, 옷가지가 전부였죠. 예린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로 가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이 지도를 펼쳤어요. 일단 시내로 들어가야 해요.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해요. 두 사람은 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승만은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수하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어요. 현상금이 걸린 상태였죠. 누구든 승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기사에게 시내 중심가로 가달라고 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승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익숙한 곳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택시 안에서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사장님의 마감 시간이 12시니까요.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죠. 7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해야 했어요. 민지를 구하고 진호를 멈춰야 했죠. 할 수 있을까요?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은 그를 바라봤어요. 해야만 해요. 예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승만도 주먹을 쥐었어요. 그렇습니다. 해야만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만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밤이 끝날 때쯤 모든 게 결정될 거라고요. 밤 9시였습니다. 승만과 예린은 시내 한복판의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죠. 이곳이라면 진호의 수하들도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할 거였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어요. 언론사 제보 페이지, 경찰청 민원 사이트, SNS 계정들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승만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 안에 커피가 흔들렸죠.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예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설임은 없었죠.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해야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승만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예린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준비된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진호의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 청부업자들과의 만남을 찍은 사진들, 살인 청부를 암시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민지가 작성한 상세한 증언서였어요. 모든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예린이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요 일간지 3곳에 동시 제보가 들어갔어요. 제목은 대기업 2세, 부친 살해 시도 의혹이었죠. 자극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청이었습니다. 정식 고소장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어요. 이제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SNS였습니다. 예린이 새로 만든 계정에서 전체 내용을 공개했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까지 전부요.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승만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모은 증거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예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예린은 받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퍼져야 했어요.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강진호라는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5번째였다가 3번째로, 그리고 1번째로 치솟았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다, 믿을 수 없다, 진실이냐는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죠. 사진과 녹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승만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린이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뭐 하신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차가움은 사라지고 날 것의 감정만 남았죠. 승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어.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배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언론과 경찰에 연락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죠. 승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멈추는 거야, 진호야. 아버지가 저를 죽이는 거예요. 회사도 명예도 전부 다. 진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승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나를 죽이려 했잖니. 그 말에 진호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 널 그렇게 키운 걸. 승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방금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띄우고 있었죠. 강진호 대표, 부친 살해 시도 의혹,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천 개가 순식간에 달렸어요. 대부분 충격과 분노의 반응이었죠. 효도를 강조하던 기업인이 실제로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승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예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예린이 확인하더니 승만을 바라봤죠. 민지 씨예요. 승만은 긴장했습니다. 예린이 문자를 읽어줬어요. 안전해요. 탈출했어요. 뉴스 봤어요. 잘하셨어요. 승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죠. 10시가 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커피숍 벽면의 TV에서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죠. 진호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람들이 TV를 쳐다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승만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분노, 실망,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예린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몫이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진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승만이 물었습니다. 예린이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경찰서로 가야 해요. 정식으로 진술하셔야죠.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는 당당하게 경찰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승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승마는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도 곧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아들을 고소한 아버지로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정의를 찾았으니까요. 경찰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벌써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승마는 심호흡을 했어요. 예린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줬죠. 승만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들이밀어졌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승만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승만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승만은 예린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밖에 소란이 차단됐죠. 경찰서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승만을 알아본 모양이었죠. 정중하게 인사하며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승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밤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진실이 자신을 지켜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만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이었죠. 시끄럽지만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강진호 구속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떠 있었죠. 검찰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승만은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이라 해도 여전히 자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요즘 그녀는 승만의 경호를 맡고 있었죠. 공식적으로 고용한 겁니다. 위험은 사라졌지만 승만은 그녀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민지 씨가 온대요. 1시간 후쯤 도착할 거래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를 만나는 건 사건 이후 처음이었죠.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린이 문을 열었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죠. 그녀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회장님,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승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죠. 고생 많았네. 괜찮은가? 승만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예린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허브차였죠. 민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네. 자네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승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승만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린 나이에 용기를 낸 거였죠.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나? 승만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회사는 당연히 그만뒀고요. 새로운 일을 찾아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의 비서였다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취직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네. 자네가 원한다면. 승만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예린도 승만을 바라봤죠. 괜찮으세요? 저는.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만은 손을 저었어요.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그 용기에 보답하고 싶네. 승만의 말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예린이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들, 재판 준비, 앞으로의 계획들이었죠.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고 아름다웠죠. 승만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승만도 일어나 그녀를 배웅했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회장님 재판 준비 도와드려야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문을 나섰죠. 예린이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승만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밤이 시작되는 거였죠. 승만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린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승만은 그녀를 바라봤죠. 예린 씨. 네, 회장님.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승만의 말에 예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제 일이었어요. 예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승만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재판 준비 자료였습니다. 검토해야 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승만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진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됐을 때였어요. 사진 속 진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죠.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엇갈린 걸까요? 승만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이제는 앞을 봐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승만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재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진호 씨 측 변호인단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승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야 해요. 승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답변인 듯 했죠.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린이 옆에서 따라왔어요. 날씨는 좋았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승만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저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을 고소한 아버지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는 거겠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린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후회하세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만은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네. 옳은 일을 했으니까. 승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옳은 일이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어요. 승만은 증인석에 섰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승만과 눈이 마주쳤죠. 진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후회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승만은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진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 도망 다녔던 일,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과정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고 증인들이 나왔어요. 민지도 증언대에 섰죠.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호는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은 숙연했죠.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만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예린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호는 감옥에 갔고 자신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죠.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해둔 모양이었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승만은 잠시 생각했어요. 조용히 살려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 거야. 승만이 대답했습니다. 민지와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켰어요. 평범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시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지와 예린이 돌아갔어요. 승만은 혼자 남았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민지와 예린이었죠.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는 몰랐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맙다. 승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민지에게, 예린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어쩌면 모두에게였을지도 몰랐죠. 새로운 날이 밝을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내일이요. 승만은 그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